패션의 본고장 파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기술력이 없어서 싸구려 가전제품이나 찍어내는 나라, 서양 자동차 디자인이나 베껴서 싸게 파는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가 감히 패션의 본고장 파리에 남성복을 들고 왔다고 코웃음 쳤습니다. 재래시장 한 구석에서 옷감이나 떼어다 바느질하던 나라 아니냐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란듯이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20년 뒤 파리의 심장을 손으로 쥐어버렸습니다. 프랑스 왕실 귀족들이 때를 이어 쇼핑하는 백화점 르봉 마르쉐 파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비싼 물건만 파는 그 백화점 남성복 매출 1위가 한국 여자 디자이너 손에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비싼 옷 브랜드 아미가 밀렸습니다. 팝스타들이 무대에서 즐겨 입는 아주 비싼 옷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밀렸습니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프랑스 귀족들이 대를 이어 입어온 아주 오래된 명품 옷 브랜드 랑방이 밀렸습니다. 전부 한국 여자 디자이너한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위대한 대한민국 5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파리에서 30년 동안 패션 잡지 기자로 일한 프랑스인 장피에르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패션을 평생 무시해온 그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눈물로 고백을 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봉주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30년 동안 패션 잡지 기자로 일한 장 피에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옷이 세계에서 제일 멋진 옷인지를 골라서 잡지에 써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잡지사들을 거치며 수십 번의 옷 발표회를 취재하고 수백 명의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어떤 옷 브랜드가 살아남고 어떤 브랜드가 사라지는지를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려 합니다. 저는 한국 옷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라는 말도 너무 점잖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패션,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프랑스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아름다움의 역사, 이탈리아가 대를 이어 완성한 장인들의 솜씨, 그 앞에서 한국이란 이름은 그저 텔레비전이나 찍어내고 자동차나 조립하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패션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프랑스가 루이 14세 시대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금실로 수놓은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를 열 때 한국 백성들은 하얀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르네상스 시대에 비단과 벨벳으로 온갖 색의 옷을 만들어낼 때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흰 옷 한 가지 색깔만 입고 살았습니다. 염색 기술도 변변치 않아서 색깔 있는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겨우 입을 수 있었습니다. 패션이란 결국 수백 년에 걸친 역사와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 역사가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옷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통의 전화면 충분했습니다. 2020년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6구생 슐피스 광장 근처의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 동료이자 르봉 마르쉐 백화점 패션 담당자 클로드 디부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피에르, 지금 어디야? 카페에 있어. 무슨 일이야? 당장 나와.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올해 우리 남성복 연간 매출 집계가 나왔는데 그래서 1위가 우영미야.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영미가 어떤 브랜드야? 한국 디자이너 우영미 알잖아. 몇 년 전부터 우리 백화점에 들어와 있던 그 한국 옷 브랜드 아미를 이겼다고. 아미, 발렌시아가, 랑방 다 이겼어. 전체 1위야. 전화를 끊고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르봉 마르쉐는 그냥 백화점이 아닙니다. 2800년대에 문을 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 중 하나입니다. 파리 상류층이 대를 이어 쇼핑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남성복 매출 1위를 한다는 것은 유럽 귀족들의 지갑을 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흰 옷만 입던 나라의 브랜드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20년 전 기억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새벽이 지금 막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때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겨울파리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파리 옷 발표회가 시작되기 사흘 전 서울발 비행기에서 내린 한 여성이 샤를 드 골 공항 입국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여행 가방 2개와 커다란 옷 가방 여러 개, 그리고 옆에는 동생 우장이가 있었습니다. 우영미였습니다. 나이 43 서울에서 남성복 브랜드 솔리드 옷물을 14년 동안 운영하며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옷 디자이너 하지만 파리에서 그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우영미가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말의 지구 쪽 숙소입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짐 더미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짐이 많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옷 발표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파리 옷 발표회에 참가하는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전용 차량이 있거나 호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파리 패션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을 나서는 디자이너는 없었습니다. 우영미는 창밖으로 파리의 회색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숙소는 파리 3구 말에 지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새 옷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전시 공간, 그 자리를 배정받으러 갔을 때 우영미는 또 한 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영미에게 배정된 자리는 수백 개의 브랜드가 모인 전시장 중에서도 가장 외진 구석이었습니다. 옷을 사러 온 손님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동생 우장이가 그 자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오겠는데. 우영미가 조용히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면 되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동료 잡지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온 브랜드가 있더라. 여자 디자이너가 남성복을 가지고 왔어. 남성복을 한국에서. 이자벨이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싸구려. 가전제품이나 찍어내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는 그 나라 말이야. 패션을 논하려면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흰옷 한 가지 색깔만 입고 살았잖아. 염색 기술도 변변치 않아서 색깔 있는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겨우 입던 나라야. 프랑스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금실로 수놓은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를 열 때 그 나라 백성들은 하얀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밭을 갈고 있었어. 그런 나라가 감히 파리에 남성복을 가지고 왔다고.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2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옷 전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밤을 새워 옷들을 걸고 조명을 조정하고 옷걸이 간격을 맞췄습니다. 파리의 전시 공간 중에서도 가장 작고 외진 그 구석 자리를 두 자매는 손으로 직접 꾸몄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손가락이 차가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옷 발표회 당일이었습니다. 파리 옷 발표회 공식 일정표에서 우영미에게 배정된 시간은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파리 옷 발표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간대 중 하나였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기념 파티가 새벽 4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루이비통은 프랑스에서 2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방과 옷을 파는 브랜드입니다. 그 파티에 전 세계 패션 잡지 기자들과 옷 구매 담당자들이 샴페인을 들고 어울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파리 3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영미와 우장이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델 착장 순서, 음악 신호, 조명 타이밍 언니와 동생이
서로의 메모를 맞춰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우정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좀 자야 하지 않아. 우영미가 메모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장이야. 내일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 우정이가 조용히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그래도 우리는 완벽하게 해야 해.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우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언니 두 자매는 그날 밤 3시간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낯빛이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새 옷을 무대 위 모델들에게 입혀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옷. 발표회장에 도착했을 때 좌석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100명을 위해 준비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고작 12명이었습니다. 12명. 그런데 우영미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무대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12명의 관객 앞에서 우영미가 만든 옷들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그 12명 중에는 프랑스 유명 일간지 르 피가로의 패션 잡지 기자 프레드리크 마르탱 베르나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구경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모델이 나오는 순간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잡지 기자. 경력에서 오는 본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백 년 동안 흰 옷만 입던 나라에서 이런 옷이 나올 수 있다고. 재봉이 정확했습니다. 천의 느낌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이 간결하면서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남성복이 수백 년 동안 다듬어온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살짝 비틀고 있는 감각. 따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 발표가 끝났습니다.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2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프레드리크는 무대 뒤로 우영미를 찾아갔습니다. 당신 옷을 봤습니다. 우영미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의 옷가게를 여십시오. 빨리 다음날 아침 르 피가로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우영미라는 디자이너의 옷 발표회를 봤다. 왜 이 사람이 파리에서 옷가게를 내지 않는지 모르겠다. 당장 열어라. 우영미는 그 기사를 가위로 오려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에 넣어 보냈습니다. 파리가 처음으로 한국 디자이너에게 주목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파리 옷 업계를 이끄는 단체인 파리의상조합은 이렇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우영미는 매 시즌 파리에 왔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숙소를 잡고 옷을 싸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구석 자리에서 옷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 파리 옷 업계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계 최대 명품 그룹 루이비통의 옷 구매 담당자 앙투안 르블랑이 말했습니다. 글쎄 잘 만들긴 했는데 결국 유럽 옷 스타일 흉내 아니겠어. 수백 년 동안 흰 옷만 입고 살던 나라가 유럽 패션을 따라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 아시아 브랜드들이 파리에서 한두 번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거 한두 번 봤나. 테이블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영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이 지나고 2008년이 지나고 2009년이 지나도록 우영미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2011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영미가 파리의상조합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였습니다. 샤넬, 디올, 에르메스, 루이비통이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그 단체 전 세계를 통틀어 정회원이 100곳이 채 되지 않는 그 단체 새로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회원 중 2곳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샤넬이나 디올 같은 브랜드가 직접 추천서를 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백 년 동안 흰 옷만 입던 나라의 디자이너가 샤넬과 디올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우영미라는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체 회원이 되는 것과 파리에서 진짜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 흰 옷만 입던 나라가 아직은 멀었어. 그리고 2020년 르봉 마르세 백화점 매출 1위 소식이 왔습니다. 아미를 이기고 발렌시아가를 이기고 랑방을 이기고 파리 사람들의 지갑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20년 전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그 옷 발표회를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전체가 잠들어 있던 그 새벽에 두 자매는 3시간만 자고 일어나 완벽한 옷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영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피땀 어린 헌신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토양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그 위에서 우영미 같은 사람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대체 20년 동안 파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두 자매는 어떻게 그 차가운 파리를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왜 파리는 결국 한국 여성 디자이너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승리의 설계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2002년 겨울 파리 르 피가로 신문에 당장 옷가게를 열어라는 기사가 실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영미는 그 기사를 손에 들고 파리의상조합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파리의상조합은 파리 옷 업계를 이끄는 단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파리에서 옷 발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는 곳입니다. 샤넬, 디올, 루이비통 같은 세계 최고 브랜드들이 모두 이 단체 소속입니다. 우영미가 담당자 앞에 앉았습니다. 르 피가로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파리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기사 봤어요. 좋은 평가였죠.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좋은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는 최소 3년, 6번의 시즌을 거쳐야 자리 배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르 피가로 기사 한 줄이 규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영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우장이가 전시장을 돌아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영미 부스에서 두 칸 떨어진 자리에 처음 보는 브랜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신규 브랜드였습니다. 우장이는 그 브랜드의 옷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기 새로 들어온 스웨덴 브랜드 봤어. 응, 봤어. 저 브랜드 이번이 첫 시즌이잖아. 근데 자리가 메인 통로 바로 옆이야. 우리보다 훨씬 좋은 자리야. 우영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장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그리고 저 브랜드 옷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옷이 훨씬 나아. 우영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아. 그러면 왜 저 브랜드는 첫 시즌에 좋은 자리고 우리는 3년을 기다려야 해? 우영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브랜드는 스웨덴에서 왔으니까. 우장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우영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2003년 봄 시즌이 되었습니다. 우영미는 다시 파리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방을 끌고 옷 가방을 들고 이번 시즌 배정받은 자리를 확인하러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우영미는 멈췄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 구석이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우장이가 자리를 둘러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여기는. 우영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꾸미면 돼. 두 자매는 말없이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걸이를 세우고 조명을 달고 옷을 하나씩 걸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던 중에 복도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근 자리에 들어온 이탈리아 브랜드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영미 쪽을 힐끗 바라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화장실 옆에 또 아시아 브랜드가 왔네. 저기서 옷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동료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화장실 다녀오다가 실수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우장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옷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우영미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옷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영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우장이는 봤습니다. 그날 우영미 부스를 찾아온 손님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잠깐 둘러보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전시된 재킷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더니 옆에 있던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있네. 그런데 파리 옷은 아니야. 동양에서 유럽을 흉내낸 거지.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우장이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우영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 우장이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영미가 전시된 옷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옷을 파리 옷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아직 부족한 거야. 다음 시즌엔 더 잘하면 돼. 우장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즌이 끝났습니다. 파리 주요 잡지와 신문에 실린 옷 발표회 리뷰 기사는 수십 개였습니다. 디올, 랑방, 생로랑.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우영미라는 이름은 단 한 곳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취급이었습니다. 2003년 가을 시즌이 되었습니다. 우영미는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구석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도 화장실 근처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동료 잡지 기자 필리프 두몬과 함께 전시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영미 부스 앞을 지나치다가 필리프가 말했습니다. 저기 또 그 한국 브랜드네. 저는 힐끗 바라보다가 그냥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도 왔어. 끈질기긴 하네. 필리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뭘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 자리에서 파리 업계 사람들 눈에 띄는 건 불가능한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때 우리 중 누구도 그 구석 자리에서 혼자 옷걸이를 정리하고 있던 우장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2004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 시즌 우장이가 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리 의상조합 정회원 명단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명단 중에 생긴 지 3년도 안 된 벨기에 브랜드가 새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장이는 그 브랜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파리 전시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장이가 언니를 불렀습니다. 언니, 이 벨기에 브랜드 알아? 응. 이 브랜드 생긴 지 3년도 안 됐잖아. 근데 벌써 정회원이야. 우영미가 명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네. 우리는 3년 기다리고 6번 심사받고 매번 아직 멀었다는 소리 듣고 있는데 저 브랜드는 어떻게 3년도 안 돼서 정회원이 됐어. 우영미가 명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브랜드는 벨기에에서 왔으니까. 우장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규정이 우리한테만 규정인 거잖아. 우영미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안 되는 거야.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우영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영원히는 없어. 우리가 너무 좋아지면 안 받아줄 수가 없어. 그때까지 하면 돼. 우장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안 억울해. 우영미가 말했습니다. 억울하지. 근데 억울한 거랑 포기하는 건 달라. 2005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시즌 파리 전시장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장이가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우영미 옆 자리에 새로 들어온 덴마크 브랜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즌인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메인 통로 한가운데였습니다. 옷을 사러 온 손님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우장이가 그 브랜드의 옷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언니, 저 덴마크 브랜드 봤어. 두 번째 시즌인데 우리보다 100배는 좋은 자리야.
우영미가 말없이 다음 시즌 옷 스케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우장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저 브랜드 옷 진짜 별로야. 우리 옷이랑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저 자리가 왜 저 브랜드 거야? 우영미가 스케치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브랜드는 덴마크에서 왔으니까. 우장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실력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가 기준인 거잖아. 우영미가 그제야 스케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바꿔야 해. 우리 실력으로. 우장이가 한참 언니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우영미가 웃었습니다. 나도 화가 나. 그러니까 더 잘 만들어야지. 두 자매는 그날 밤 새벽까지 다음 시즌 옷 작업을 했습니다. 2006년 봄이었습니다. 우영미가 파리 말의 지구에 단독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파리에 진출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대단하네. 아시아 브랜드가 파리에 단독 가게를 낸다는 게. 그래봤자야. 1년 버티면 다행이지. 옷가게 문을 여는 날, 말의 지구 거리에는 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우영미와 우장이는 새벽부터 나와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걸고 조명을 맞추고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오전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가게를 찾은 손님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중 실제로 옷을 산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때 우장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1명 샀어. 우영미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2명이 살 거야. 그날 저녁, 업계 저녁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영미 오늘 가게 열었다며. 하루에 1명 샀다고. 루카 페라리가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하루에 1명. 그렇게 해서 파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임대료만 해도 얼마인데. 테이블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손님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말의 지구를 자주 다니는 파리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말에 이상한 가게가 있어. 한국 브랜드인데 옷이 뭔가 달라. 달라. 뭐가 달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유럽 옷 같으면서 유럽 옷이 아닌 느낌이랄까. 뭔가 조용하고 단단한 게 있어. 저는 그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가게 문을 연 지 6달이 지났을 때 르봉 마르세 백화점 남성복 담당자 에티엔 디부아가 우영미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우영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우영미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르봉 마르세요. 네, 남성복 층입니다. 우영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에티엔이 돌아가고 나서 우장이가 언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언니, 르봉 마르쉐야. 우영미가 가게 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시작이었습니다. 르봉 마르쉐에 입점했지만 파리 옷 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어느 업계 모임 자리에서 백화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영미 들어왔더라. 한국 브랜드. 루카 페라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르봉 마르쉐도 요즘 아무나 들이네. 아미 옆에 세워놓으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 저도 그 말에 웃었습니다. 2007년이 지나고 2008년이 지나고 2009년이 지나도록 우영미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리고 2010년 저는 처음으로 우영미 옷 발표회를 제대로 보러 갔습니다. 일정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들른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감 기사 소재나 하나 건질까 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모델이 무대를 걸어 나오는 순간 저는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풀었습니다. 이게 뭐지? 옷이 단정했습니다. 선이 정확했습니다. 천이 몸에 붙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유럽의 남성복이 수백 년 동안 다듬어온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아주 조금 비틀고 있는 감각.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적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적을 말이 없었습니다. 느낌이 있는데 말이 안 됐습니다. 옷 발표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하긴 했네. 그래도 파리 브랜드는 아니지. 저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잡지사로 돌아와 마감 기사를 썼습니다. 우영미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영미가 파리 의상조합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쁨도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잘못된 것이 이제야 겨우 바로잡혔다는 그런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파리에 처음 왔던 2002년부터 따지면 9년이었습니다. 그 9년 동안 화장실 옆 구석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놈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실력이 훨씬 못한 스웨덴 브랜드, 벨기에 브랜드, 덴마크 브랜드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팠고 먼저 정회원이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단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9년을 버텨서 받은 정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우영미 가게 앞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님이 3명 있었습니다. 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재킷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회원이 되는 것과 파리에서 진짜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 아직 멀었어. 저는 틀렸습니다. 2020년 르봉 마르세 백화점 남성복 매출 1위 소식이 왔습니다. 화장실 옆 구석 자리에서 시작한 그 브랜드가 파리 사람들의 지갑을 스스로 열게 만들었습니다. 아미를 이기고, 발렌시아가를 이기고, 랑방을 이기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옆 자리에서 이탈리아 놈들이 비웃을 때 그녀는 옷걸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쳤을 때 그녀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년 규정이라며 막아놓고 정작 다른 나라 브랜드들은 먼저 통과시킬 때 그녀는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2020년 겨울 파리. 르봉 마르세 백화점 남성복 매출 1위 소식이 파리 옷 업계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업계 사람들이었습니다. 필리프 두몽이었습니다. 장피에르 우영미 소식 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아미가 밀렸다고. 나도 믿기가 어려워. 그리고 얼마 후 루카 페라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피에르 르봉 마르세 매출 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루카가 말했습니다. 발렌시아가가 밀려서. 발렌시아가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한국 브랜드가 어떻게 발렌시아가를 이겨? 말이 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되나 봐. 됐으니까 됐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파리 옷 업계가 술렁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업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코로나 때문에 중국 손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내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다가 조용히 채팅방을 닫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옷가게 판매량이 매년 2배씩 늘었습니다. 르봉 마르쉐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우영미 브랜드에 대한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꺼냈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치 기록이었습니다. 2002년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12명의 관객. 2003년 화장실 옆 구석 자리. 2005년 3년 규정이라며 막아놓고 정작 벨기에 브랜드는 먼저 통과. 2006년 단독 옷가게 오픈. 하루에 1명. 2011년 파리 의상조합 정혜원. 한국인 최초. 2015년 우장이 사망. 2020년 르봉 마르세 매출 1위. 저는 그 기록들을 천천히 넘겨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18년이었습니다. 화장실 옆 자리에서 매출 1위까지. 18년. 그 18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잘하긴 했네. 그래도 파리 브랜드는 아니지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기사 한 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장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발음이 어색하다고 필리프와 웃었던 그날. 우장이는 우리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밝은 미소로. 저는 그날 그 미소가 어떤 미소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버티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위해 자신의 아픔을 숨기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잡지 기자 생활 중에 처음으로. 다음날 아침 저는 우영미 파리 옷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말의 지구의 그 가게였습니다. 2006년에 문을 열었을 때 1년 버티면 다행이라고 했던 그 가게. 지금은 문 앞에 손님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중년 남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줄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영미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나서 저는 우영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우영미 씨, 저는 30년 동안 파리 옷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중에 18년 동안 당신의 옷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영미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화장실 옆 자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파리 의상조합 정회원이 됐을 때도, 르봉 마르쉐에 들어왔을 때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영미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잡지 기자입니다. 좋은 것을 알아보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18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영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3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긴 기사를 썼습니다. 2002년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0년 르봉 마르세 매출 1위까지 18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썼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파리가 18년 동안 몰랐던 것. 그 기사가 나간 다음날 파리 옷 업계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루카 페라리가 전화했습니다. 장피에르 기사 봤어. 화장실 옆 자리가 사실이야. 사실이야.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 루카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부끄럽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끄러웠으니까요. 한스 슈타인도 전화했습니다. 마리 클레르 디부아도 전화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다고. 저는 그 전화들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자 디자이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전체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영미.
르봉 마르쉐 남성복 매출 1위. 파리 의상조합 정혜원. 전 세계 20개국 45개 옷가게. 파리에서 가장 비싼 거리의 플래그십 스토어. 쉽게 말씀드리면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크고 화려한 가게. 화장실 옆 구석 자리에서 시작한 브랜드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고백을 쓰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파리가 한국을 인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파리를 이긴 이야기입니다. 파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장실 옆 자리를 줬습니다. 3년 규정을 들이밀었습니다. 발음을 비웃었습니다. 모르는 척 웃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우영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장이는 아파도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파리를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패션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단단하게, 얼마나 뜨겁게 자신의 것을 지켜냈으냐입니다. 그것을 저는 30년 동안 파리에서 공부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두 자매가 18년 만에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파리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옳았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30년을 보낸 패션 잡지 기자 장피에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장실 옆 구석자리에서 시작해서 파리 최고 백화점 매출 1위까지. 발음을 비웃음 당하면서도 웃었던 두 자매. 아파도 병원 대신 언니 곁을 지킨 우장이. 그 18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멸시를 받으면서도 웃었던 분들. 몸이 아파도 가족을 위해 참았던 분들. 내가 못 이루어도 다음 세대가 이루길 바라며 버텼던 분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라는 토양 위에서 우영미 같은 사람이 자랐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이 파리의 심장을 쥐어잡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30년을 보낸 패션 잡지 기자 장피에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장실 옆 구석자리에서 시작해서 파리 최고 백화점 매출 1위까지. 발음을 비웃음 당하면서도 웃었던 두 자매. 아파도 병원 대신 언니 곁을 지킨 우장이. 그 18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멸시를 받으면서도 웃었던 분들. 몸이 아파도 가족을 위해 참았던 분들. 내가 못 이루어도 다음 세대가 이루길 바라며 버텼던 분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라는 토양 위에서 우영미 같은 사람이 자랐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이 파리의 심장을 쥐어잡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이 오늘 파리를 이긴 이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우영미 브랜드의 옷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며 느끼신 그 감동과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한국 브랜드를 직접 입는 자부심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을 꼭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위대한 대한민국 5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5글자가 모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다음에도 더 놀랍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김선 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